프랑스의 황제였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정치적인 리더로 활약했던 나폴레옹은 큰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카이사르에 비견될 정도의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나폴레옹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산 위에서 말에 올라탄 채 먼 곳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 베르나르 협곡을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유명한 그림 속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위해 알프스 산을 넘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그림에서 나폴레옹은 쌍각모라고 하는 특이한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는데 전투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나폴레옹이 직접 고안하여 만들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나폴레옹의 모자 중 하나가 몇 년 전에 유럽의 한 경매장에 매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한 기업가가 26억 원에 그 모자를 낙찰받아 화제가 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왜 그렇게 비싼 금액에 그 모자를 사들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모자를 낙찰받은 사람은 한국의 한 기업가였습니다. 그 기업가는 평소에 나폴레옹의 리더십, 즉 그의 도전 정신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과 개척 정신을 강조해왔는데 그러한 정신을 눈으로 보면서 항상 되새기기 위해 큰 금액에도 불구하고 모자를 낙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폴레옹의 리더십이 정확히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움직이고 조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정해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란 능력은 키우기도 어렵고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공부하지만 현실에서 정확하게 사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연마해야 하는 기술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의 정의는 한마디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그런 리더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리더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과 회사, 동호회, 종교단체 등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존재하고 그 목표도 각각 다른 만큼 여러 가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앞서가는 리더십이 중요한 것처럼 조직의 앞과 뒤를 이어주는 리더십도 무척 중요합니다. 조직이 끊어지지 않게 서로 연결해준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커넥팅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리더십의 기본적인 원칙은 변하지 않지만 커넥팅 리더십을 발휘함에 있어 중요한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커넥팅 리더십을 위한 10가지 기술에서는 이제 막 리더의 자리에 올랐거나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직전인 리더에게 유용한 리더십 기술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중간관리자의 주요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고 중간관리자로서 가져야 할 핵심 역량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중간관리자의 고충과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무역업을 하는 한 중견기업에서 이제 막 과장으로 승진한 A 과장님. 다른 사람보다 다소 빠르게 승진하게 되어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남다른 성취의 기쁨도 있었지만 전에는 별로 느껴보지 못한 부담감도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회사 동료들, 그리고 신입사원들의 업무와 관리까지 챙겨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동료들이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거래처 미팅에서 항상 과장님 혹은 팀장님과 동의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이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결국 팀장님이나 회사의 결정 등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거래처 담당자와의 미팅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큰 부담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장으로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거래처가 생겼고 웬만한 의사결정은 본인 선에서 마무리 짓고 책임까지 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 가는 사람의 뒷모습과 땅에 있는 발자국을 보며 부지런히 따라만 가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뒤따라오는 사람이 잘 오고 있는지 주변에 위험한 것은 없는지 계속 확인하며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욱 부담스러운 것은 이제는 팀장님과 나 사이에 방패막으로 여겼던 존재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내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사에게도 인정받고 부하 직원들로부터도 존중받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중간 관리자, 커넥팅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중간 리더들의 부담감은 작지 않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높은 기대, 샌드위치 포지션의 어려움, 업무의 복잡성 등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부담은 생겼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직에서의 모든 직책은 그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의 위치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나도 리더로서 나의 리더와 동료, 그리고 나의 팔로워들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간 관리자로서의 위치를 잘 파악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간 관리자는 조직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역할이므로 팀장이나 임원 등 더 높은 위치로 가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필요한 역량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과 중요성, 필요한 역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았던 머니볼은 미국 프로야구 리그인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팀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브래드 피트가 연기했던 빌리 빈 단장은 메이저리그 구단 중에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선수단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매년 팀이 목표로 했던 우승을 달성하지 못하고 팀의 우수한 선수들이 더 많은 돈을 주는 구단으로 빠져나가는 등 설상가상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리더인 빌리 빈 단장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팀을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빌리 빈 단장은 우수한 선수의 공백을 메울 독특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조직에 큰 반발을 사게 됩니다. 가령 슈퍼스타가 빠져나간 자리를 또 다른 슈퍼스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슈퍼스타의 성적을 커버해줄 여러 명의 선수를 데리고 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축구팀에서 매 경기마다 3골을 넣을 수 있는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메시 같은 선수를 대신하기 위해 똑같이 3골을 넣을 수 있는 또 다른 축구의 신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 3명을 투입하자는 작전과 같은 것입니다. 빌리 빈 단장은 이렇게 선수의 유명도를 떠나 실질적으로 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성과를 올려줄 선수들을 찾자고 제안하지만 같은 야구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스카우터나 감독들도 모두 이런 방법에 반대합니다. 스타의 자리는 스타만이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빌리 빈 단장의 이런 작전이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다른 스카우터의 반대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직의 성과를 올리는 방법에는 절대적인 한 가지 방법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조직원들인 스카우터들도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름의 의견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처럼 스타 선수의 공백을 메울 또 다른 스타 선수를 데리고 옴으로 해서 팀의 성적을 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방법에 대해 리더가 얼마나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본인이 생각한 이 작전을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한 빌리 빈 단장은 본인의 철학에 반대하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이것을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는 동력자를 찾아냅니다.
다른 야구 구단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을 스카우트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을 말하자면 중간 관리자로 세웁니다. 중간 관리자로 임명된 그 직원은 본인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빌리빈 단장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른바 기록 야구를 중시하는 작전의 철학을 빌리빈 단장과 함께 구단 내에 널리 퍼뜨리게 됩니다. 리더의 뜻을 다른 스카우터나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때로는 선수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빌리빈 단장에게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서 빌리빈 단장은 자신의 철학대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을 더 얻게 되고 본인의 업무에 더 전념할 수 있는 여유도 찾게 됩니다. 중간 관리자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한 피드백을 상부에 다시 전해야 하는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일단 어느 정도 단장의 생각대로 팀 빌딩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기대처럼 팀의 성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조직의 모든 사람이 단장인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는 않는 것이지요. 오클랜드 야구팀 감독은 본인의 경기 운영 기준에 맞지 않는 선수, 즉 빌리빈 단장이 승부를 걸기 위해 스카우트해온 선수들을 경기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의 우려대로 팀의 성적은 오히려 예전에 비해 악화되면서 팀은 최악의 상황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때 빌리빈 단장은 또 하나의 전략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직 내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줄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즉 선수들 중에서 커넥팅 리더십을 발휘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죠. 빌리빈 단장은 선수 중에서 경험이 많고 다른 선수들을 잘 이끌어줄 한 선수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받은 그 선수는 처음에는 큰 부담감을 느끼며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단장의 리더가 무엇인가 부탁하는데 머뭇거리는 그 선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본인도 본인의 성적을 위해 훈련할 시간도 부족한데 다른 선수들까지 챙기라고 하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팀이 좋은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인의 성적도 그다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구단에서 많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도 팀의 우승을 위해 빌리빈 단장은 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 선수는 조금씩 다른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책임감을 느낀 그 선수는 일단 본인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더 열심히 훈련에 임하게 되고 다른 선수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1루수의 경험이 없던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잘 잡아야 하는 본인의 포지션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1루수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본인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선수가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져주자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결국 빌리빈 단장의 노력 그리고 곳곳에 있는 중간 관리자들의 노력으로 팀의 성적은 올라가고 그 해에 그때까지 메이저리그 어느 팀에서도 기록하지 못했던 최다 연승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조직에서 최고 리더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리더십만으로는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수평, 수직적으로 촘촘하게 이어지는 중간 단계 리더십, 즉 커넥팅 리더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중간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국제경영대학원인 인시아디의 휴이 교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기고문에서 중간 관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200명 이상의 중간 관리자들에 대한 관찰, 심층 인터뷰, 사례 등을 통해 중간 관리자는 특히 기업의 혁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관리자의 중요성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최고 경영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고 만약 이로 인해서 중간 관리자를 대폭 축소한다면 조직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는 기업이 혁신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커넥팅 리더십을 발휘하여 경영자 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휴이 교수는 중간 관리자의 중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역할에 대하여 4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중간 관리자는 사업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는 경영자들보다는 현장에 가까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반대로 전체를 볼 수 있을 만큼 일선 업무에서는 떨어져 있으므로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중간 관리자들도 조직 내 작은 단위의 부서나 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체적인 수익의 관점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중간 관리자는 의사소통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는 조직에서 추진 중인 변화를 조직 내부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최고 경영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원들과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있으므로 조직에서 결정된 핵심 가치를 보다 쉽게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로 중간 관리자는 치료사의 역할을 합니다. 중간 관리자들은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원들의 정서적 안정에 신경 쓰고 직원들 간에 서로를 위로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격려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사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중간 관리자는 줄타기 고개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간 관리자들은 조직의 변화를 좋은 성과로 이끌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와 변화의 지속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 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의 혼란과 무기력을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존재하는 모든 조직은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크고 작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조직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혁신, 즉 변화를 추구하는 모든 조직에서의 중간 관리자들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의 중요성은 기업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잇으로 유명한 3M은 중간 관리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확실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지난 1970년 3M의 연구원이었던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은 특수한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잘 붙지 않는 접착제라는 특이한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당초 개발하려고 했던 강력한 접착제가 아닌 일종의 실패작이었지만 이 연구원이 이 잘 붙지 않는 접착제가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동료 연구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동료 연구원이었던 아트 프라이는 이 접착제를 종이에 붙여 메모지에 활용할 아이디어를 내서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유통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취급해주지 않았고 시장조사 결과도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3M이 비서들에게 우연히 이 시제품을 써보고 했는데 예상외로 호평을 받았고 결국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어서 수개월에 걸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작성되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포스트잇은 처음 발명되었던 1970년에서 훨씬 뒤인 1981년에 판매가 개시되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재까지도 아주 유용한 사무용품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시 3M에 유능한 중간관리자 활용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었더라면 포스트잇이 세상에 나오는데 11년의 시간이 낭비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 잘 붙지 않는 접착제가 발명되었을 때 만약 혁신적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중간관리자가 적극적으로 타 부서나 마케팅 부서에 이것을 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간관리자들이 고객과 제품,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접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더라면 좀 더 일찍 포스트잇이라는 제품을 시장에 내어놓아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업무적인 평등함을 강조하여 상하 관계를 줄인 온전한 수평적인 조직 혹은 빠른 소통을 중시하여 이러한 중간 관리자를 없앤 조직에서는 오히려 유용한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이 빠른 시간에 확산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기기 힘든 상대와 싸움을 할 때 흔히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하곤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군대가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있어 번번이 전투에서 패하고 있었습니다. 몸집이 큰 병사 한 명이 있다고 해서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니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투에 참가하는 병사들이 적어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은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전쟁에서의 전투는 처음부터 한꺼번에 양 진영 전체가 맞붙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각 진영의 대표가 한 사람씩 나와서 먼저 실력을 겨루는 형태였습니다. 단체전인데 초반부터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한다는 대표 선수가 맥없이 무너지니 경기에서 이길 승산이 희박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다비드상의 모델이 되었던 바로 그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로 거인 골리앗과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골리앗과 맞붙은 다윗은 칼을 들고 달려오는 골리앗의 이마를 물맷돌로 정확히 명중시켜 쓰러뜨립니다. 다윗은 당시에 정식으로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과 싸우기를 두려워하고 앞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는 사이에 본인이 믿고 있는 신을 모욕한 골리앗을 참지 못한 다윗이 분노하여 앞으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칼을 차본 적이 없는 다윗은 아예 칼을 가지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상대방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로 그를 제압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 진영은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의 물맷돌 하나가 전쟁에서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군대의 장군으로 발탁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점점 더 많은 공을 세운 후에 결국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인턴 사원으로 입사해서 거대 기업의 회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셈입니다. 그 시작은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맷돌은 돌을 날려서 사자나 곰을 물리칠 때 쓰던 작은 무기입니다. 당시에 다윗은 양들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먹고 있을 때 양을 잡아먹는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물맷돌 날리는 기술을 연마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물맷돌을 사용했을까요? 다른 무기, 예를 들어 칼이나 창을 사용해서 들짐승을 막았어도 됐었을 텐데 말이죠. 물맷돌이 작고 휴대가 간편해서 목동이 다루기 쉬운 도구였다는 것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물맷돌을 사용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들짐승을 쫓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여기저기 흩어지는데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용히 물맷돌을 날리는 기술을 연습하였었던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에게는 양들을 다루는 능력과 물맷돌 다루는 기술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장군이 된 다윗에게는 물맷돌 이상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장수가 물맷돌만 날려서는 병사들을 통솔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여러 명의 적과 싸우는데도 물맷돌은 적합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식으로 군복을 입고 칼과 활, 그리고 방패를 다루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다른 장수들과 병사들을 다루는 리더십의 기술을 익혀야 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주로 혼자 하는 일입니다.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들고 양들을 데리고 풀을 먹이고 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장군의 자리에 올랐으니 다른 군사들이 자신의 수족과 같이 움직이게 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장군이 된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결국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에게 이제 칼과 방패를 휘두르는 것과는 또 다른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더 높은 단계의 리더십입니다. 왕은 이제 전쟁에서 군대를 이끄는 장군을 통솔해야 하며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물맷돌이나 칼과 방패를 다루는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더 높은 단계의 리더십, 정치적인 결단이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 이전 왕과의 관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직에 처음 들어가면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은 조직 전체를 보았을 때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조직에서 꼭 필요한 일이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 기술을 열심히 익혔고 그것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업무에 충실했던 사람들에게 승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중간 관리자로서 커넥팅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업무에 대한 능력은 관리자로서 좋은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관리자로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일까요? 일본 NHK 경영위원을 지낸 오오타키 세이이치 교수는 혁신적 중간 관리자의 조건으로 5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장래 구상, 비전 형성. 두 번째, 행동 지향. 세 번째, 네트워크 구축.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 능력. 다섯 번째, 조직 학습의 촉매 역할. 즉, 중간 관리자는 조직의 미래를 바라보고 내외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조직의 핵심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연결되는 핵심 가치를 조직 내에 전파하고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1981년부터 20여 년간 미국의 디지털 산업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회장을 역임했던 잭 웰치는 중간 관리자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 유형 중에 GE는 어떤 유형의 중간 관리자를 선호하고 있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느냐 여부와 조직의 가치, 문화를 공유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GE의 목표를 달성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관리자. 두 번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지만 GE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관리자. 세 번째, 목표를 전부 달성하지는 못하지만 회사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관리자. 네 번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회사의 가치관도 공유하지 않는 관리자. 이렇게 4가지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관리자는 GE에서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데, 잭 웰치는 이런 중간 관리자들이야말로 GE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회사의 가치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4번째 유형의 관리자는 회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표를 전부 달성하지는 못하지만 회사의 가치관을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3번째 유형의 관리자에게는 비교적 관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자에게는 다른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즉,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더 높은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2번째 유형입니다.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지만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2번째 유형의 중간 관리자입니다. 다시 말해, 일은 잘하는데 자신만의 방법과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GE는 이런 유형의 관리자들이 다루기가 가장 힘들며 큰 고민거리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잭 웰치는 이러한 유형의 관리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 잘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다른 많은 기업들과는 달리 GE는 이러한 유형의 관리자들도 4번째 유형의 관리자, 즉 성과가 나지 않는 관리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GE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중간 관리자들은 단지 업무 능력만을 갖춘 관리자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팀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일하고 싶은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GE는 업무에서 성과를 낸다고 할지라도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은 리더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가치관 공유 능력도 중요한 성과 지표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 관리자들에게 어떤 역량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에서 벗어나 이제 조직과 조직을 이어주고 위와 아래를 연결해주며 조직이 지속적으로 목표한 곳까지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커넥팅 리더십을 위한 10가지 기술에서는 중간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중간 관리자로서 본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먼저 그 일에 대한 필요성과 역할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왜 이 일을 해야 하며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리더가 되어서도 여전히 혼자 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관리자가 있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 더 넓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이 하는 업무를 더 잘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나와는 다른 업무 처리 방식과 생각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결정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조직 구성원과 부서 간 혹은 고객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을 내리려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구성원들이 목표와 일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리더는 혼자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함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공동의 목표를 상기시켜 구성원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코칭해 주어야 하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역량입니다. 다섯째, 리더십 역량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었던 업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능숙해지듯이 리더십도 한순간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은 다른 어떤 업무에 대한 기술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형성되는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포함한 사람을 다루는 기술인 리더십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기를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연결해 주어야 하는 커넥팅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정확한 방향과 방법을 알면 훨씬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장으로 발령받던 해 간호부장님이 어떤 부서장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셨고 저는 부선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부서장이 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간호부장님은 무엇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간호사 중에는 저보다 선배인 경우도 있고 후배인 경우도 있지만 파트장으로서 처음에는 선후배를 가리지 않고 실제로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면서 생긴 고충이나 업무 환경에 대해 불만을 들어주다 보면 정작 필요한 업무 지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도 파트장의 위치에서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많았고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은 그야말로 신세한탄에 불과한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파트장으로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병원과 간호부장의 업무 지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때로는 야간 근무 같은 힘든 업무를 종용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간에 저도 모르게 험한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일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공평하게 업무 스케줄을 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자신이 원하는 근무 타임으로 조정해 줄 것을 따로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업무 처리에서 중요한 실수를 해도 파트장으로서 평판이 나빠질까 두려워 혼내거나 지적하기가 힘듭니다. 잘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들어주는 것만으로는 업무를 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모두 맞춰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중간 관리자로서 잘해나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3인 3색 시간입니다. 저는 뭐 어쩌라고 So what? 홍창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왜 안 돼? Why not? 이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Why not? 라떼는 말이야. 꼰대 라떼 대표 배찬호입니다. 예, 꼰대 대표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자, 이번 사연은 요새 진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병원에서 고생 많이 하시죠. 병원에서 이제 파트장님으로 일하시는 간호사분입니다. 간호사님. 네. 거기서도 이제 리더가 되신 거죠. 처음 네. 리더가 되셨는데 고민이 뭐냐면 나는 인간적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업무를 하다 보니 업무 지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나는 정말로 부하 직원들 얘기도 잘 들어주고 싶고 인간적으로 해주고 싶은데 어렵다는 거죠. 해보니까. 자,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다. 네. 우리 배 강사님. 네. 혹시 그런 분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상사분이 이분은 진짜 인간적으로도 좋고 업무적으로도 완벽하다. 내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업무 지시를 잘한다. 혹시 그런 분 만나신 적 있으세요? 아마 제가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꼰대인 거죠. 네, 그렇죠. 그냥 제가 만났던 상사분들 중에서 네. 정말 인간적으로, 업무적으로 완벽한 리더 없습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물론 뭐 그쵸. 업무적으로 정말 완벽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또 그렇게까지 그건 너무 큰 기대다. 있을 수가 없다. 예. 회사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강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인간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롤모델까지 생각하는 멋진 상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사도 허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인간관계가 됐던 아니면 업무적으로도.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랑은 이랬다라고 보기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도 이분은 고민이 그래도 이제 인간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이제 동기간에서 이제 올라오신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업무 지시를 또 이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자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일단은 제 경험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신뢰관계가 좀 이렇게 성결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신뢰가 쌓인 관계면 업무 지시를 하고 이제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 두 마리 토끼에서 균형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조직원하고 이제 관계를 가질 때 일할 때는 딱 핵심 업무를 정확히 할 수 있게 그리고 놓친 게 있으면 그것도 대충 넘어가지 않고 삐뚤빼뚤 꼭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야박하거나 너무 딱딱한 선배라는 느낌이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그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텀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단둘이 티타임 가지면서 평소에 무슨 고민을 좀 가지고 있는지 고민 들어주면서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그렇죠. 많이 갖잖아. 네, 그래서 일할 때는 딱 일에 집중해서 일에만 얘기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부러 제 시간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두 가지를 다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적, 물리적 노력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노력 앞에 장사 없다. 노력은 좀 해야 된다. 커피값 계속 지불하고 돈도 저녁에 좀 들어야 또 된다. 술 좀 네, 먹여야 그렇죠. 되고 이런 거. 근데 더군다나 지금 여기 간호사분들이시잖아요.
간호사분들은 도제식으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묵지예요, 다. 형식지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그러니까 업무 지시가 많이 일어날 텐데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하는 과정 중에 혹시 막 치고 들어올 것 같은 인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업무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저 같은 경우는 일할 것만 메일로 쓱 보내놓고 보통 때는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해도 일할 때는 먼저 이메일부터 보내놓고 했는데 간호사분들은 이제 이메일 이게 잘 활용하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은데 저희 친언니가 진짜 간호사 출신이었다 얘기하는 건데 미리 인쇄물을 출력을 해놔요. 업무적인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설명해줘서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 이제 흐트러지지 않게 만드는데 그렇지만 평소에는 자주 이제 관계를 유대 관계를 쌓는 방법을 좀 택해봤었어요. 두 가지 소통법을 좀 분리시켜서 그렇죠. 업무는 예, 업무적으로 일할 때는 개인적으로, 일. 개인적으로. 이걸. 좋습니다. 배 강사님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그 앞서 얘기해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완벽한 상사는 있을 수도 없고 예. 그렇죠. 오히려 더 매력적인 사람은 본인이 완벽하지 않다고 드러내놓는 상사가 저는 오히려 더 네. 와닿더라고요. 나는 인간적으로. 완벽하지 않다. 스스로 내가 이런 거는 내가 부족해. 이거는 너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신뢰가 가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 팀장님이 상사가 못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오히려 저는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후임한테 어떤 업무를 요청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제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럼 부족한 부분 솔직하게 드러내고 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상대방에 대해서 업무를 요청하는 거에 전 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쉽게 더 와닿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 우리 야근하자. 내가 완벽하지 않다. 근데 화가 좀 너는 이번에 곤란해요. 누락됐다. 그거는 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그렇지. 미리 네. 좀 양해를 구하는 거. 확실히 좀 좋은 데미지가 방법 덜 들어오네요. 완충제 역할을 네, 하네요. 완충제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이 직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또 하나의 삶의 무대잖아요. 그럼 이게 내 멋진 모든 말이네요. 전부가 아니고. 멋진 그래서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이제 학생 간에 소통하는 방식이 있고, 집에서는 부모님과 또 이제 자녀들과 하는 방식이 있듯이, 사실 이건 직장에 국한된 일이거든요.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무적인 소통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자 지금부터는 이건 업무에 대한 얘기다. 그럼요. 서로 네, 맞아요. 충분히 공유한 후에 업무적인 소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얘기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3인 3색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